여러분은 혹시 여권 하나로 전 세계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그게 가능하지만 중국은 여권 하나로 다니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인데 왜 작은 나라들보다 여권 파워가 떨어질까요? 한 중국 청년이 직접 겪은 충격적인 현실을 들어보세요. 그 청년은 중국이 세계 2위인데 왜 우리는 안 되고 한국은 가능한 거죠? 하지만 그는 현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연 진정한 국력이란 무엇일까요? 경제력과 여권 파워는 정말 비례할까요? 중국 청년이 본 한국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장메이지라고 합니다. 24살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을 보며 자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는 사실에 늘 자부심을 느꼈죠. 그런데 2025년 초에 발표된 헨리 여권 지수를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국제경제 뉴스를 자주 봅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면서 노트북을 켜고 경제 관련 기사들을 읽는 게 습관이에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각종 포털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기사들을 훑어보고 있었는데 헨리 여권 지수 2025년 순위 발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여행을 좋아해서 여권 관련 뉴스에는 관심이 많았거든요. 클릭해서 들어가 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1위가 싱가포르였습니다. 195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잠시 화면을 멍하게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싶어서 여러 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어요. 싱가포르가 당당히 1위에 올라 있었거든요. 그 다음 순위들을 보니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일본이 2위로 193개국, 한국이 3위로 192개국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중국은 어디에 있을까 하고 쭉 내려서 찾아봤는데 59위에 있더라고요. 고작 85개국만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이잖아요. GDP가 17조 달러가 넘어요. 인구도 14억 명이고 땅도 엄청나게 넓죠. 그런데 싱가포르는 어떤가요? 인구가 58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국가예요. 면적도 서울보다 조금 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작은데 어떻게 여권 파워가 이렇게 압도적일 수 있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도 작고 인구도 적어요. GDP로 따지면 중국이 한국보다 8배 정도 크죠. 그런데 여권 파워는 3위였습니다. 중국과 56단계나 차이가 났어요. 저는 계속 숫자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분명히 틀렸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헨리 여권 지수라는 게 정확한 건지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다른 자료들도 찾아봤습니다. 아톤 캐피털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여권 파워 지수도 비슷했어요. 노마드 여권 지수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느 걸 봐도 중국은 상위권에 없었습니다. 이건 정말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그 순위표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말이 있었거든요. 중국은 점점 강해지고 있고 세계의 중심이 될 거라는 말이요. 실제로 경제 성장률도 높았고 베이징에는 고층 빌딩들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상하이 같은 도시들도 정말 발전했죠. 그런데 여권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요. 여권이라는 건 단순히 여행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나라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다음 날 아침 같은 과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많았죠. 그 중에서 리웨이라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런 건 서양에서 만든 지수니까 공정하지 않을 거라고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서양 언론들이 항상 중국을 부정적으로 본다면서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는 국제항공운송협회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요. 실제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 수를 센 거예요. 이건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순수한 데이터죠. 그때부터 저는 이상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경제력과 여권 파워가 비례하지 않을까요? 분명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 해외 경험에 관심이 많아서 빠지지 않고 참석해요. 외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설명회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교환학생들도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한국에서 온 박지민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박지민은 서울대학교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성격도 밝고 중국어도 꽤 잘했어요. 저보다 1살 어린데 정말 성숙해 보였습니다. 설명회에서 각자 자기소개를 할 때 박지민은 중국 문화에 대해 정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특히 중국 역사와 철학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설명회가 끝나고 다 같이 학교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중국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외국 학생들 때문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여행 얘기가 나왔죠. 다들 어느 나라를 가봤는지 서로 물어보면서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박지민이 말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에 유럽 여행을 했는데 정말 편했다고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을 2주 동안 돌았는데 비자 준비는 전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유레일 패스만 사고 숙소만 예약하면 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비자 준비를 안 했다고요? 박지민이 웃으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 여권으로는 유럽연합 국가들을 무비자로 갈 수 있다고요. 심지어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편이랑 숙소만 예약하면 바로 떠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반면 저는 작년에 프랑스 가려고 비자 신청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정말 복잡했거든요. 서류 준비하는 데만 2주가 걸렸어요. 재정 증명서, 여행 계획서, 숙박 예약 확인서, 항공편 예약서까지 온갖 서류를 다 준비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대사관에 직접 가서 면접도 봐야 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건 다른 교환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독일에서 온 마르쿠스라는 학생이 박지민에게 정말 신나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말 좋아한다고요. K-팝 정말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많이 본다고 했어요. 특히 BTS 팬이라면서 어떤 멤버를 제일 좋아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휴대폰을 보여줬는데 삼성 갤럭시였어요. 삼성 휴대폰 정말 좋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한국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엠마라는 학생도 비슷했어요. 한국 화장품 정말 좋다고 하면서 어떤 브랜드를 쓰는지 박지민에게 물어봤거든요. 박지민이 대답해주니까 정말 신기해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브랜드 쓰고 있다면서 말이에요. 한국 음식도 좋아한다고 했어요. 김치찌개랑 비빔밥을 정말 좋아한다고 하면서 어디 가면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중국 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습니다. 중국이 언제까지 성장할 것 같냐고도 했고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냐고도 했습니다. 마치 저를 경제 전문가인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문화나 일상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때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가 더 큰 나라인데 왜 대우가 이렇게 다를까요? 한국 학생들에게는 문화적 호기심을 보이는데 중국 학생에게는 경제적 궁금증만 있는 것 같았어요. 마치 중국은 경제로만 평가받고 한국은 문화로 평가받는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중국 문화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했어요. 중국 영화나 음악, 음식에 대해 말하려고 했는데 반응이 별로였어요. 예의상 듣는다는 느낌이었죠. 반면 박지민이 한국 문화에 대해 말할 때는 정말 관심 있게 들었거든요. 질문도 많이 하고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여권 파워 순위와 이런 현상이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단순히 경제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그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직접 해외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이나 인터넷으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여권의 차이가 현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여름방학이 되어서 저는 유럽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박지민이 다녀온 코스와 비슷하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가려고 했어요.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준비 과정부터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지민은 일주일 만에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먼저 비자 신청부터 해야 했어요. 프랑스 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했습니다. A4 용지 5장짜리 신청서였어요. 이름, 주소, 직업은 기본이고 여행 목적, 방문 예정 장소, 숙박 계획까지 정말 자세히 써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일정을 다 적어야 하더라고요. 서류 준비가 정말 복잡했어요. 먼저 은행 잔고 증명서를 떼려고 은행에 갔습니다. 최근 3개월 거래 내역도 필요했고요. 하루에 얼마씩 쓸 건지 계산해서 충분한 돈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어요. 대학교 재학 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했고 부모님 소득 증명서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여행 계획서 작성이었어요. 어느 날 어느 도시에 있을 건지 하루하루 자세히 써야 했거든요. 몇 시 비행기를 타고 몇 시에 도착해서 어느 호텔에서 잘 건지까지 다 적어야 했어요. 관광지도 구체적으로 써야 했고요. 루브르 박물관 몇 시에 가고 에펠탑은 언제 볼 건지까지 말이에요. 숙박 예약도 미리 다 해야 했고 항공편도 예약해야 했습니다. 아직 비자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만약 비자가 거절되면 모든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거였죠. 그런데 항공편이나 호텔 예약을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야 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서류를 다 준비하는데 2주가 걸렸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행 계획을 짰어요. 지도를 보면서 동선도 체크하고 대중교통 시간표도 확인했습니다. 박물관 운영 시간도 다 알아봤고요. 정말 복잡했어요. 그리고 대사관에 면접을 신청했어요.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건데 가장 빠른 면접 날짜가 한 달 뒤였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는데 이미 한 달 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다른 친구들은 벌써 여행을 떠나거나 준비를 끝낸 상태였는데 저는 아직 비자 면접도 못 본 거죠. 면접 당일 프랑스 대사관에 갔습니다. 베이징 시내에 있는 대사관인데 정말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입구에서부터 보안 검색을 받아야 했고요. 대기실에는 저 같은 중국인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면접관 앞에 앉았어요. 프랑스 사람인지 중국어는 못했고 영어로 대화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왜 프랑스에 가려고 하냐는 거였어요. 저는 준비한 대로 대답했습니다. 유럽 문화를 경험하고 싶고 역사적인 장소들을 보고 싶다고요. 그런데 면접관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이번에는 더 까다로운 질문이 나왔습니다. 중국으로 꼭 돌아올 거냐고 물어봤어요. 프랑스에서 불법 체류할 생각은 없냐고도 했고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냥 여행을 하고 싶었을 뿐인데 마치 범죄자를 대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정 상황에 대해 물어봤어요. 여행 경비는 어떻게 마련했냐고 했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더니 부모님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정말 사생활까지 다 파헤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행 계획을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했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왔는데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마치 신문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다행히 비자가 나왔지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총 준비 기간이 한 달 반이나 걸렸거든요. 박지민은 30분 만에 끝날 일이 저에게는 이렇게 복잡했어요. 이게 바로 여권 파워의 차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박지민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했습니다. 비자 준비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소연했어요. 박지민이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그냥 무비자로 가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나라가 더 큰 나라인데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여권 파워라는 건 단순히 여행의 편의성만이 아니구나. 그 나라에 대한 신뢰도, 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반영된 거구나 하고 말이에요. 드디어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샤를 드골 공항 입국장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입국 심사 구역으로 향했는데 줄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하나는 유럽연합 시민 전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기타 국가 시민용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서 두 번째 줄에 서 있었어요. 정말 빠르게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세 번째 줄에 서야 했어요. 제 앞에는 중국인들이 정말 많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에서 온 것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입국 심사가 정말 까다로웠어요. 여권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비자를 확인하고 여행 목적을 물어봤습니다. 숙박 예약서도 보여달라고 했고 언제 돌아갈 건지도 물어봤어요.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심사관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마치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비자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여행 목적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관광이라고 대답했더니 어디를 갈 건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준비한 여행 계획서를 보여줬죠. 그런데도 계속 질문했어요. 누구와 여행하냐고 하고 언제 중국으로 돌아갈 거냐고도 했습니다. 정말 번거로웠어요. 옆에서 한국인들은 여권만 보여주고 바로 통과하는데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검사를 받아야 했거든요. 마침내 도장을 찍어줬지만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파리 시내로 나가서 호텔에 짐을 풀고 관광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간 곳이 루브르 박물관이었습니다. 정말 유명한 곳이니까 꼭 가보고 싶었거든요. 입구에서 표를 사는데 앞에 한국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가이드가 설명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어요. 이 루브르 박물관에서 BTS가 뮤직비디오를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들이 정말 신나해했습니다. 박물관 직원도 한국 관광객들을 보고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보면서 BTS 팬이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친근하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반응은 달랐어요.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왔는데 목소리가 좀 컸어요. 박물관 안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른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더라고요. 직원들도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부끄러웠어요. 같은 중국인으로서 말이에요. 물론 모든 중국 관광객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한국 관광객들은 조용히 관람하고 있었어요. 질서도 잘 지키고 있었고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를까요? 경제력으로만 따지면 중국이 훨씬 강한데 실제 현실에서는 한국이 더 환영받는 것 같았습니다. 파리에서 며칠 보내고 유로스타를 타고 런던으로 갔습니다.
런던에서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우연히 런던 대학교에서 하는 국제 학생 환영 행사에 참가하게 되었거든요. 베이징 대학교와 교류 협정이 있어서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가니 정말 많은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있었어요. 각자 자기 나라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서연이라는 학생이 먼저 소개를 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왔다고 하니까 영국 학생들이 정말 신나게 반응했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BTS 고향이네요 라고 하면서 박수를 정말 열심히 쳤어요. 김서연이 한국 문화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는데 영국 학생들이 정말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K-팝에 대해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고 한국 드라마에 대해 물어보는 학생도 있었어요. 특히 한 영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정말 좋아한다고요. 오징어 게임도 봤고 기생충도 봤다고 했어요. 한국 문화가 정말 멋있다고 하면서 언제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서연이 대답해주니까 더욱 신기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되었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에서 왔다고 소개하니까 예의상 박수는 쳤지만 그 정도였습니다. 중국에 대해 물어보는 질문들도 달랐어요. 중국 경제가 계속 성장할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어떠냐고도 했고요. 문화에 대한 질문은 거의 없었어요. 간혹 만리장성에 가봤냐고 물어보는 정도였습니다. 마치 중국은 경제와 역사로만 평가받는다는 느낌이었어요. 현대 문화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는 것 같았습니다. 김서연과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냐고요.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2000년대부터 한류가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드라마, K-팝, 영화 등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고 했어요. 특히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 덕분에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에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같은 작품들이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그룹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중국도 인구가 14억 명인데 왜 이런 글로벌 콘텐츠를 만들지 못할까요? 경제력은 훨씬 강한데 문화적 영향력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여권 파워 차이의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았어요. 런던에서 며칠 더 머물면서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우연히 글로벌 컨설팅 회사에서 하는 인턴십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김서연이 관심 있다고 해서 같이 가게 된 거였습니다. 회사 담당자가 인턴십 지원 절차에 대해 설명했어요. 서류 전형, 면접, 최종 선발 등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비자 스폰서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유럽연합 시민이거나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비자를 스폰서해줘야 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했어요. 김서연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한국과 영국 사이에는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한국은 OECD 회원국이라서 신뢰도도 높다고 했습니다. 반면 저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중국인이 영국에서 일하려면 정말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스폰서를 해줘야 하는데 그 비용이 수천 파운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자가 거절될 가능성도 높다고 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가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중국 학생도 지원할 수 있냐고 했더니 담당자 표정이 좀 어둠침침해졌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정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학생들은 비자 이슈가 복잡해서 채용하기 부담스럽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비자 신청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거죠.
반면 김서연이 상담받는 걸 옆에서 들어봤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학생이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정말 반가워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협업이 많아서 한국어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삼성이나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파트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김서연에게는 추가 서류나 비자 관련 문제도 거의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아시아 사람인데 왜 이렇게 대우가 다를까요? 경제력만 봤을 때는 중국이 훨씬 강한데 실제 현실에서는 한국이 더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런던에서 마지막 날 정말 상징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하루는 런던의 차이나타운을 가봤고 다른 하루는 뉴몰든이라는 곳에 있는 코리아타운을 가봤어요. 두 곳의 분위기가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먼저 차이나타운에 갔어요. 런던 시내 중심가에 있는 꽤 큰 규모의 차이나타운이었습니다. 중국 전통 건축 양식으로 꾸며진 거리였고 중국 음식점들이 정말 많았어요. 중국어 간판들도 많이 보였고요. 하지만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어요. 오래된 느낌이었고 관광지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영국 사람들도 와서 구경은 하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어요. 마치 이국적인 구경거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에는 뉴몰든에 있는 코리아타운을 가봤어요. 런던 남서쪽에 있는 지역인데 정말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점들뿐만 아니라 K-팝 굿즈를 파는 가게, 한국 화장품을 파는 가게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영국 젊은이들이 정말 많이 왔다는 거였어요. 한국 문화에 진짜 관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K-팝 굿즈 가게에서는 영국 10대들이 정말 열심히 물건을 고르고 있었어요. 한국 화장품 가게에서는 영국 여성들이 직원에게 어떤 제품이 좋은지 진지하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사용하려고 오는 고객들이었어요. 한국 문화가 이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재미있는 장면을 봤어요. 영국 가족이 와서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아이들까지 젓가락을 능숙하게 사용하더라고요. 김치도 잘 먹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정말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문화인데 왜 받아들여지는 방식이 다를까요? 중국도 5,000년 역사를 가진 위대한 문화인데 왜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 같을까요? 런던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켜고 이번 여행에서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봤어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과 지금의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여행 전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중국이 경제적으로 강하니까 모든 면에서 인정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권 파워 순위도 경제력에 비례할 거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여권 파워라는 건 결국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 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는 경제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소프트 파워, 문화적 영향력, 국가 이미지 등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3위에 오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진 거죠. 그리고 삼성, LG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면서 한국의 기술력도 인정받게 된 거고요. 무엇보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 사람들이 불법 체류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거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여권 파워 3위라는 결과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경제적으로는 정말 강해졌지만 소프트 파워는 아직 부족한 것 같았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중국 문화 콘텐츠가 별로 없었거든요.
중국 영화나 음악이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치 체제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모두 여권 파워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았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소프트 파워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도 분명히 매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5천년 역사, 다양한 요리, 아름다운 자연경관, 독특한 철학 등등.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대적인 방식으로 세계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처럼 현대적이고 세련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할 만한 중국 문화 콘텐츠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도 더 신뢰받는 브랜드가 되어야 하고요. 베이징에 도착해서 친구들에게 여행 이야기를 해줬어요. 리웨이는 여전히 서양 편견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을 깎아내리려는 음모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리웨이에게 말했어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게 더 문제라고. 진정한 강국은 군사력과 경제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뢰와 매력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 문화를 즐기고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할 때 진정한 강국이 되는 거라고요. 그날 밤 블로그에 글을 하나 썼어요. 제목은 왜 싱가포르가 중국을 이겼을까? 한 중국 학생의 솔직한 성찰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적었어요. 여권 파워 순위부터 시작해서 유럽에서 겪은 경험들까지 말이에요. 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물 안개구리가 아닙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진정한 강국이 되려면 경제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신뢰를 쌓아가야 합니다. 여권 파워 순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그 나라에 대한 세계의 평가였습니다. 중국도 언젠가는 여권 파워 상위권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 국가 이미지, 신뢰도 등 모든 면에서 발전해야 해요. 제 블로그 글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찬성하는 댓글도 많았고 반대하는 댓글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한 거니까요.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성찰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요. 그게 진정한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